사생활? 웃기고 있네. 몇 달 동안 내가 나한테 한 그 웃음은 다 뭐였냐? 지금 이 놈이랑 잤다고? 그만하세요. 제 감정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대한 적 없잖아요. 1697년 조선. 나는 단지 과거를 보러 떠났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내 앞에서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 왜? 나. 제 이름은 하창입니다. 충청도 예산 땅 끝자락 논밭뿐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태어난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 어릴 적부터 손에 책이 아니라 호미가 먼저 쥐어졌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늘 말하셨습니다. 남의 밭 갈아서 먹고 사는 삶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거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 그날부터 틈나는 대로 글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동네 훈장이 책 하나 빌려주셨고 거기서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숙종 23년 1697년 3월 초 드디어 세 번째 과거 시험을 보러 한성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제 나이 25. 부모님은 더 이상 말은 안 하시지만 이번에도 떨어지면 이제 진짜 포기하자는 눈치셨죠. 사실 저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가방에 책 몇 권과 바짝 말린 보리떡 그리고 어머니가 짜주신 헤어진 두루마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어요. 낮에는 나귀를 타고 천천히 가다가 해질 무렵엔 길가 주막에서 묵으며 사람 구경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 재미도 쏠쏠했죠. 근데 둘째 날 충청도와 경기도 경계쯤 되는 산골짜기에서 길을 잘못 들어버렸습니다. 그날따라 해가 유난히 빨리 지는 것 같았어요. 산을 넘다 보니 어느새 사방이 어둠으로 가득 찼고 나무들은 점점 빽빽해지더니 결국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깊은 숲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숲 이름도 모르겠고 지도에도 안 나온 것 같았죠. 처음엔 그냥 조금만 더 가면 길이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하게 귀에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진짜로 무서웠어요. 이러다 호랑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나 아니면 도적이라도 만나면 워낙 옛날부터 이 근방엔 산적이 많다고 소문났거든요. 마을 어르신들도 밤엔 절대 그 산 넘지 말 거라고 하셨는데 괜히 그 말이 떠올라서 더 오싹했죠.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프고 손은 멀고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 지팡이를 꽉 잡고 뒤를 확 돌아봤는데 그 여인은 저보다 더 놀란 눈치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피하는 듯 했어요. 한복은 옅은 청색이었는데 저고리 끝이 삐뚤어져 있었고 허리끈도 제대로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 급하게 도망치듯 뛰어온 것처럼 보였죠. 그녀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같이 가주세요. 지금 이 밤에 이 숲에서 왜 혼자 계신 겁니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 따라오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곧 도착할 수 있는 주막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여자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밤중에 혼자 숲을 헤매는 것도 이상한데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는 말에 더 불안해졌죠. 그치만 그녀의 눈빛을 보는데 정말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함은 네라고 합니다. 근처 주막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잘 곳도 있고 밥도 드릴 수 있어요. 돈은 안 받을게요. 조금 뜸을 들이다가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도 없었으니까요. 호랑이보다야 사람 있는 주막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앞장서기 시작했고 저는 거리를 조금 두고 따라갔습니다.
걷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주막에서 일하는 사람일까? 혹시 퇴원해서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긴 했지만 발걸음은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낮에도 이상한 사람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주막 손님인데 며칠 전부터 자꾸 말을 걸고 밤에도 몰래방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치신 겁니까? 네. 오늘은 아예 제 방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주인이랑 얘기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넘겨버려서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녀가 혼자 밤길을 걷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요. 여자라 해서 다 믿을 수는 없었죠. 그래도 딱히 애를 끼치려는 눈치는 아니었고 발걸음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뒤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거리를 두고 걸으세요? 혹시 몰라서요. 세상 일을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그냥 혼자 가시지 그러세요. 그쪽이 먼저 같이 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가달라고는 했지만 적당히 믿어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경계만 하시면 사람 마음이 상하죠. 그 말에 제가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거든요. 그제야 걸음을 조금 당겨 그녀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겁나고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숲길을 더 걸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주막이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초가집 같은 주막이었지만 굴뚝에서 연기도 피어오르고 있었고 안쪽에서는 사람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주막 이름은 백당고였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북쪽 파주와 개성 사이의 외진 언덕 아래 있었어요. 주변엔 인가 하나 없이 숲과 들판뿐이었고 조용하다 못해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봄바람이 부는데도 괜히 한기가 도는 느낌이랄까. 딱 들어서는 순간 속으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주막은 외관만 보면 그저 허름한 초가집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롱은 하나하나 정갈이 걸려 있었고 마당도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관리가 잘 된 느낌. 그런 조용한 외진 곳에 이렇게 깔끔한 주막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서는 연기가 자욱했고 장작 타는 냄새에 섞여 약초 비슷한 향도 났습니다. 그 안에는 중년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머리를 정갈이 틀어올리고 진한 회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주모였습니다. 내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분, 오늘 밤 방 하나 부탁드려요. 사정이 좀 있어서요. 주모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없어요. 대신 제가 책임질게요. 그쪽 손님이래 이거지? 네. 제게 소중한 분이에요. 그 순간 주모의 눈썹이 쓱 올라갔습니다. 눈매는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래, 중요한 손님이라면 뭐 그럼 방 하나 내드리죠.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앞장섰고 우리는 좁은 복도를 따라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다다미 위에 호치불 하나, 작은 촛대 하나, 벽에 걸린 낡은 거울. 그런데 그 거울이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유리가 아니라 마치 검은 안개가 낀 듯한 느낌. 보고 있자니 괜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문을 닫자 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주모가 흔쾌히 받아줄 줄 몰랐어요. 흔쾌히? 그 눈빛이요? 조금 예민한 분이긴 해요. 근데 사람 나쁘진 않아요. 저는 말을 아끼고 그냥 앉았습니다. 워낙 이상한 분위기라 쉬고 싶단 생각보다 뭔가 계속 긴장됐어요. 그런데 곧 내가 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살며시 말했습니다. 여기 사실 이상한 소문이 많아요. 어떤 소문이요?
여기서 묵은 사람 중 다음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럼 왜 여길 데려온 겁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아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주모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괜히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지금 믿으라고요? 저도 확신은 없어요. 근데 여기가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바닥을 밟는 삐걱 소리. 누군가 천천히 일부러 소리를 내는 듯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둘 다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발소리는 우리 방 앞에서 멈췄고 문이 툭 하고 흔들리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누구야? 제가 나직하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고 발소리만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촛불도 꺼지지 않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한참 후 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하세요? 저 따라온 거. 아직은요. 근데 내일도 이렇게 이상하면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그날 밤 백단고 주막하는 생각보다 훨씬 북적거렸습니다. 외진 곳이라 손님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방마다 등불이 켜져 있었고 마루와 마당에는 남자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상인처럼 보였고 어떤 이들은 외지인의 느낌도 났어요. 분위기는 겉으론 평온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긴장감은 은근히 느껴졌습니다. 나와 내가 함께 나와 마루 끝자락에 앉았을 때 몇몇 남자들이 우리 쪽을 힐끗거리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인지 아니면 원래 기분이 나쁜 건지 그중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체격이 크고 얼굴엔 술기가 가득했어요. 손에 술병을 들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무겁고 느렸습니다. 그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누구냐? 내가 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상냥하냐고. 뭔 놈의 손님이 반갑도 안 내고 여자 등 뒤에 숨어 있냐?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막이라는 공간 특성상 이런 시비는 흔하지 않지만 저를 향한 그 눈빛은 단순한 취객의 장난이 아니라 분명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손님. 왜? 틀린 말했어? 이 자식 누구냐고. 너랑 무슨 사이냐?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손님이 관여하실 일이 아닙니다. 사생활? 웃기고 있네. 몇 달 동안 내가 나한테 한 그 웃음은 다 뭐였냐? 지금 이놈이랑 잤다고?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주위에 있던 손님 몇몇이 슬쩍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익숙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걔가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하지 마요. 괜히 엮이지 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해해요. 근데 여긴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져요. 그녀는 절 살짝 뒤로 밀치고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저한테 그 이상 말 걸지 마세요. 이러시면 내일 주모한테 얘기해서 방 내드릴 거예요. 나보고 나가라고? 내가 여기 단골이야. 그놈 하나 데려왔다고 날 쫓아내겠다고? 그때 주모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다 들렸어요. 아니, 주모.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여자 손님한테 웃어주고 전까지 줘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 그만하세요. 임손님, 여기선 내가 정한 선은 저도 존중합니다. 원하시면 내일부터 방 비워드릴 테니 그리 아세요. 주모의 말에 그 남자는 씩씩거리며 술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좋아요. 나간다 이거죠. 근데 기억해.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저런 놈 믿다간 다 잃는다는 거. 그 남자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마루에 있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몇 시? 자주 이런 일 겪어요? 예전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참기 싫었어요. 아마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랬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설쳤습니다. 백단고 주막은 단지 쉬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과 사연이 뒤엉킨 곳이라는 걸 점점 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촛불 하나 켜놓고 누워 있었지만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낮의 일도 그렇고 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날 왜 데려온 걸까? 그 남자들과의 관계는 뭘까? 이 주막은 대체 이상하게 마음속에 찜찜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바람인가 했지만 분명히 사람 발소리였습니다. 살짝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어두운 복도 끝에서 내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방설이다가 저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등을 굽히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뒤따르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무슨 위험한 일에 엮인 건 아닐까? 얼마를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앞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낮은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 그자 데려왔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분명 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숲속 어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젠 너랑 상관없어. 다음은 우리가 처리할 테니 빠져. 약속은 꼭 지켜야 해. 나도 이 일에 휘말리는 거 싫으니까.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라온 모든 게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몸을 돌려 주막 쪽으로 되돌아가려는 찰나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확 끌어당겼습니다. 거친 손이 내 입을 틀어막았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날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정신없이 몸부림쳤지만 상대는 힘이 너무 셌습니다. 결국 나는 나무 밑으로 끌려가 땅에 내팽개쳐졌습니다. 호창. 내 놈 생각보다 순진하더군. 그 목소리, 낮에 나를 향해 시비 걸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술기운 대신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괜히 나타나서 판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냐고? 그 여자 우리 거야. 다들 알면서 모른 척 했는데 내 놈만 괜히 착한 척 끼어들었잖아. 그는 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냈고 달빛에 반짝이는 그 칼날이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얼어붙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 돼. 멀리서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렸고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시간 전체가 멈춘 것 같았어요. 달빛 아래 숨가쁘게 달려온 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도 각오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안 돼.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그 남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넨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내가 데려왔어. 이 일은 내 책임이야.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녀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왜 미안하다는 거예요? 무슨 선택?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저고리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피녀처럼 보였는데 칼날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그대로 자신의 복부에 찔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피가 그녀의 옷을 적시며 바닥으로 흘렀고 애는 제 품 안으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니야. 왜 이래요? 왜 하필 이런 방법을? 그녀를 붙잡은 채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막으려 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순간 놀란 눈으로 뒷걸음질 치더니 욕설을 내뱉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쫓아갈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만 보였어요. 바보야. 왜 그런 선택을 해요? 그녀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미소 같은 게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당신, 죽게 둘 순 없었어요.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으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내가 도울게. 길을 멈춰야 해요. 나무 껍질? 약효라도. 괜찮아요. 이젠 됐어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손끝이 점점 차가워지고 숨결도 약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눈은 끝내 다시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내 싸늘한 몸 품에 안고 다시 백단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단계가 자욱했어요. 문을 열자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오직 정적만이 주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모, 그 여인은 우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깊이 내쉰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아이. 결국엔 놓아주는 법을 배웠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그땐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매는 원래부터 이곳에 갇힌 아이였어요. 마음이든 몸이든 여기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혼자선 못했지. 그럼 왜 말리지 않았어요? 왜 내버려뒀어요? 내가 뭘 어쩔 수 있었을 것 같소? 여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긴 원래부터 어둡고 사연 많은 이들만 모이는 곳이요. 그 말에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모의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죽음을 볼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그 아이는 처음부터 살아있다기보다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요. 넌 그나마 마지막에 그 아이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존재였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말도 다 허무하게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렇게 나는 다시 나무 뒷산으로 가서 조용히 내를 묻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이 단지 작은 돌 하나만 올려두고요. 며칠 후 나는 길을 다시 나섰습니다. 봄이 한창이었고 한성까지는 아직 며칠 더 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은 나에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한 놈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살아남기 위해 공부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 날카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성에 도착한 뒤 나는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명의 이름으로 기방, 주막, 상단을 오가며 내와 연관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 안엔 그녀를 쫓아다니던 남정네도 있었고 그녀의 과거를 팔아넘긴 자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외웠고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몇 달 후 조용한 밤, 한 남자가 낙엽 위에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옆에는 아무 흔적도 증거도 없었지만 그의 입엔 내라는 글자가 피로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